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대해서 거시경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는데요. 거시경제는 직전 시험 전까지는 시험이 출제 문항수가 5문제였는데 이 투자자산운용사가 과거에 130문제를 내다가요 100문제로 조정이 됐습니다. 문항수가 줄었죠. 그러니까 문항수가 줄었으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겠다고 느낄 수 있지만 또 범위는 그대로니까 범위는 일정량에서 문항수가 줄면 잘못 맞히면 하나도 못 맞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5문제에서 4문제로 줄었습니다. 어쨌든 4문제를 내고 있고 과거에 이 4문제 중에서 보면 이 거시경제는 여러분 교재에서는 거시경제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거시경제의 그 첫 번째 뭐 국민소득이라든지 ISLM이라든지 화폐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시경제에서 일부 내용만 떼어서 왔는데 ISLM 모형이라는 걸 ISLM 모형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에서 2문제까지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에 관한 얘기 등이 2장과 3장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끝으로 이제 경기 예측에 관한 부분, 요 부분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4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5문제 출제되어도 비중은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ISLM 요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결론만 딱 외우자니 수험생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에 펴보시면 경제 모형과 경제 정책의 분석에서 ISLM 모형이라는 게 쓰여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중에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 관계로 중간 정도로 해서 개괄적으로 약간은 브리핑을 한 다음에 책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로 나눠드린 첨삭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1페이지 잠깐 보죠. 거시경제학의 분석 대상과 특성을 써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거시경제가 뭐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만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전공자 계시다면 조금 심심하더라도 그냥 한번 다시 한번 본다 이런 생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크게 2가지로 나누죠.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우리가 미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숲과 나무 중에서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미시경제학은 거기 보시다시피 개별 경제의 주체, 가계나 기업이나 우리 경제 주체는 크게 3가지죠.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그리고 자원 배분의 문제라든지 소비, 생산, 투자, 그 다음에 균형의 문제, 가격과 생산량의 문제를 다루는 게 미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의 출발이 뭐냐? 여러분들 이 그림은 워낙 많이 본 그림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150만 원이라면 왜 150만 원이라는 물었을 때 뭐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왜 150만 원입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150만 원이죠. 만약에 15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팔겠다는 사람만 계속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150만 원에 팔겠다는 사람은 없고 사겠다는 사람만 계속 생기면 가격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출발은 뭐냐? 사실은 수야 곡선 이거 갖고 4년 동안 내내 울고 먹는 거죠. 모든 시장은 다 이걸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수야 공급인데 이 X축이 이 Q라는 것이 양입니다. 수요이면 수요량이 되는데 이쪽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는 건 이 Q 가격과는 음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사실은 이 그림을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분석을 할 때 지금 우리가 통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리그렉션,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X축이 설명 변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소득이 변했을 때 우리의 소비가 얼마나 변하냐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죠. 그럼 이 X축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설명 변수예요. 소득이 변화할 때 소비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건 종속 변수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X축이 원래는 설명 변수여야 돼요. 그런데 이 경제학에서는 이게 반대죠. 여러분 Q가 변하면 가격이 변합니까? 가격이 변하면 Q가 변합니까? 네? 수요량이 변하면 가격이 변할까요? 물론 이게 이거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게 이거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로 말을 하라면 이 양에 의해서 가격이 변할까요?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할까요?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이 여기가 가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이 통계 방법 전에 나왔던 모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에서는 맞지 않죠. 맞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이 높을 때는, 그렇죠?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맞는 그림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야. 가격이 높을 때는 수요를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적죠. 그러니까 수요가 적습니다.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높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 형태를 띠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재화의 가격이 낮을 때는 공급을 많이 안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가격이 높을 때는 그 물건을 많이 생산하려고 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 형태를 뜰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렇죠? 그럼 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형성됩니까?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여기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형성이 되지 않고 지금 가격이 P' 상태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면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면 균형 상태가 아니라 수요량은 이만큼이죠. 공급량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에 뭐가 발생합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가격이 매우 신축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가격이 요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걸 노동시장이라고 얘기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나는 생활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임금이라는 가격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격의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죠? 가격 경직성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상태라면 노동시장에서는 뭐가 발생하냐면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준다면 이 초과 공급은 해소되겠죠. 이러한 가격의 신축적이냐 경직성이냐에 대해서는 경제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출발이 됩니다. 이따 우리가 경제학자들 고전학파라든지 케인즈 학파에서 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 큰 차이는 나중에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반대로 P2' 상태에서 만약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면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한다면 가격이라는 것은 여기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가격은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요 Q라는 것은 수요 곡선에서 보면 수요량일 거고 공급 곡선에서 보면 공급량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개별 주체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안에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모여 있는 건 숲이죠. 그럼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이 개별 주체의 행위를 다 합친 것을 어떻게 되냐면 이 Q의 합, 한 나라의 재화나 서비스의 최종 생산물의 최종 시장 가격의 총합,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GDP 또는 뭐 GNP, GNI 등 어쨌든 우리말로 얘기하면 국민 소득이라고 부르죠. 다시 한번요. 요 Q의 합입니다. 알겠죠? 국민 소득. 뭐 찍을게요. 국민 소득 앞으로 Y라고 쓰겠습니다. 다만 이 국민 소득이라는 개념도 아주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프린트물로 좀 보충 설명할게요. 이 프린트물로 조금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워밍을 한 다음에 책으로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천차만별의 재화가 있겠죠. 재화 가격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냐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재화를 갖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떤 재화는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재화의 가격은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대표적인 재화의 가격, 재화를 묶어서 그거를 지수로 만든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물가 지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가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과 물가와의 조합이 되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도 이제는 모든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을 합치면 이제는 그냥 수요 곡선이라 안 하고 총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트 디맨드라고 해서 AD 커브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총 공급 곡선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나는 점에서 물가가 형성되고 국민 소득이 결정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퀘스천이 뭐냐면 이 총수요라고 하는 총수요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우리 경제에서는 어떤 시장이냐면 수요라는 것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재화시장이죠. 즉 물건이 만들어지는 재화시장이 있습니다. 재화시장이라고 하는 재화라는 건 뭡니까? 구스죠. 즉 내가 어떤 거를 그걸 좋아함으로써 돈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이 재화의 반대가 뭐예요? 쓰레기죠, 쓰레기.
쓰레기는 내가 돈을 지불하지는 않죠. 물론 요즘은 뭐 재활용하니까 돈 지불하는 거 아니고 그건 뭐 지금 얘기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서 뭘 내는 거 그걸 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화 시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재화 시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산물 시장이라 그래요. 생산물 시장. 알겠죠? 생산물 시장에서의 총합, 그게 바로 국민소득이 되겠죠. 그럼 이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놈은 삼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말은 뭐냐? 어떤 한 나라의 총 생산은 누구의 결국은 뭐가 됩니까? 생산액은 누구의 소비가 될 거고, 그리고 한 나라의 총 지출을 가게들이 하는 지출을 뭐라 그래? 그럼 가게가 쓰는 걸 뭐라 그래? 소비. 기업이 쓰는 걸 뭐라 그래? 투자 지출. 정부가 하는 거 정부 지출. 이런 각 경제 주체들의 지출의 합이나 소득의 합이나 생산의 합이나 항상 일치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 이해되죠? 그러면 이 국민소득에서 재화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거,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 아까 경제 주체는 크게 세 집단을 알겠어요. 가게가 있었고 기업이 있었고 정부가 있었습니다. 가게가 하는 수요 뭐죠? 소비, 지출.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거 데피니션은 이따 책에서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그냥 쓸게요. 소비, C, 컨서메이션, 이 C라고 그냥 보통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은 대개 가정의 학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떤 가정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는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엄청난 하늘의 별만큼 많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에 영향을 받아요? 소득이 저는 머리에 떠오르는 거.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소비 안 하나요? 그렇지 않죠. 소득이 없어도 합니다. 또 내가 소득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소득이 그대로 월 100만 원인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뭘 썼다. 그럼 나도 쓰고 싶죠.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렇게 모든 거를 설명해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정리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건 소득입니다. 소득은 소득인데 여러분들 한 달에 내가 200만 원 벌었다. 200만 원 다 주나요? 그렇진 않죠. 뭘 떼버립니까? 세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금을 뗀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쓸 수 있는 소득. 그걸 유식하게 얘기하면 가처분 소득이다. 그럼 가처분 소득의 소비는 증가함수겠습니까?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라는 말은 뭐예요? 증가할 때 이쪽이 증가할 때 이쪽이 증가하는 거. 감소함수라는 말 이쪽이 증가할 때 이쪽이 감소하는 거. 그러면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겠어요? 감소함수겠어요? 당연히 증가함수겠죠. 이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느니까. 다음 플러스. 자, 기업이 하는 지출을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 지출. 그러면 기업이 하는 투자 지출이라고 하는 이 투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게 뭐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 이자율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자율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의 증가함수겠어요? 감소함수겠어요? 상식적으로.